일본과 연합해서 우유적으로 진입하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일제강점기 경제 수탈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1910년대와 20년대와 3, 40년대의 일제의 식민 통치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일본 제국주의는 각 시기마다 1910년대에는 주로 토지를 뺏어갔고요. 1920년대는 주로 쌀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1930, 40년대는 일본이 본격적인 침략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수탈해 가면서 조선 전체를 일본의 군수물자 생산기지로 만들어 나가게 되죠. 자, 그러면 각 시기별로 1910년대, 20년대, 3, 40년대 일제의 경제 침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 조선을 점령한 일본은 토지조사령이라고 하는 법령을 제정하게 됩니다. 1912년 제정된 이 토지조사령이라고 하는 법령에 따르자면 조선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은 자신의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한 내에 서류를 갖춰가지고 조선총독부에 신고하면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기한부 신고제를 근간으로 하는 토지조사에 관련된 법령이었습니다. 언뜻 들으면 토지를 조사하나 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 기한부 신고제에는 큰 함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정 기간을 뒀다는 얘기는 일정한 기간을 넘어선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지 않거나 하고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동시에 이것을 신고의 절차에 필요한 여러 가지 복잡한 서류를 갖춰야 되는데 그 복잡한 서류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에 또 다른 말이죠. 실제로 상황은 어떻게 됐느냐, 대부분의 농민들이 일정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또는 그 사실을 안다고 하더라도 복잡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꽤 있었습니다. 그럼 그 결과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농민들의 토지는 어떻게 됐느냐, 조선총독부가 이것을 임자 없는 땅이라고 판단하고 조선총독부 소유로 몰수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통해서 수많은 일본인들한테 헐값에 넘겨버립니다. 눈은 뜨고 코 베인다는 소리가 있죠. 멀쩡하게 조상 대대로 농사져왔던 땅이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한부 신고제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농민들이 자신의 땅을 잃고 소작농이 되어버리는 그런 억울한 처지에 놓이게 된 거예요. 이때 소작농이 된 것도 그냥 소작농이 되었으면 그나마 덜 억울했을 텐데 기한부 계약에 의한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본래 조선시대는 한번 소작농이면 웬만하면 영원한 소작농이었어요. 아빠 때, 할아버지 때 소작농이었으면 나도 그리고 내 아들도 계속 이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소작을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우리한테 부여가 됐었다면, 토지조사 사업 이후에 소작농으로 전락한 대부분의 조선의 농민들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약을 맺고 소작농을 하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것을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소작지 자체를 아예 잃어버리는 그러한 아주 불안정한 상태의 소작농으로 전락해버리고 간 거죠. 결국 1910년대에 토지조사령에 입각한 토지조사 사업은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앞세운 조선총독부가 노골적으로 조선의 토지를 약탈하고 일본의 토지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었음과 동시에 조선 농민들의 일반적 처지를 기한부 계약에 의한 소작농으로 전락시킴으로써 조선의 농촌 사회를 철저하게 붕괴하게 만들어버린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죠.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토지 약탈의 그 중심에는 항상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내내 조선의 토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약탈하는 방법으로서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 그것은 수많은 조선 농민들의 눈물을 흘리게 했고 수많은 조선 사람들로 하여금 경제수탈에 시달리게 하는 가장 악질적인 국영기업, 바로 그것이 바로 제 뒤에 있었던 동양척식 주식회사였습니다. 한편 일제는 회사령을 제정함으로써 조선인들의 기업 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해 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회사령에 의하자면 반드시 조선총독에게 회사 운영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만 회사 설립과 운영이 가능하게끔 법령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조선인들이 기업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통제를 가했던 거죠. 한편 1910년대에는 토지조사 사업, 회사령의 제정 말고도 광업령, 어업령, 은행령과 같은 각종 경제와 관련된 규제, 조치들이 법령으로서 본격적으로 만들어져 나가기도 시작하고요. 또한 동시에 임야 조사 사업을 통해서 조선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임야, 즉 산림을 일본이 국유지로 전환해 나가는 그러한 조치를 단행하기도 하죠. 정리해보자면 1910년대에 일제는 토지조사 사업,
회사령, 임야조사 사업, 그리고 각종 경제 관련된 법령들을 통해서 조선에 대한 경제 수탈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이고 법률적인 근거들을 만들어 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면서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승전국이었던 일본은 전쟁 이후 경제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1920년대 이후에 본격적인 경제 호황을 누리게 되는 일본은 일본 내부적으로 산업구조상에 큰 변화가 생기죠. 경제 호황은 곧 당시에 공업과 상업을 중심으로 한 어떤 자본주의적 이윤을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본격적으로 발달하는 가운데 이른바 이촌향도 현상, 시골에 있었던 많은 수의 농민들이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인구의 이동이 크게 나타나기 시작하죠. 인구 이동은 곧 일본의 농촌의 인구를 급격히 감소시켰고 일본의 식량 생산량 자체를 크게 줄이게 됩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점점 경제를 성장시키고 있었던 일본이었지만 1920년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본격적인 경제 호황에 따른 인구 이동과 사회적 변화 그리고 특히 식량 부족 현상은 일본 내에서도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가 되는데요. 일본이 해결할 방법을 찾아냈죠. 어떻게요? 식민지였던 조선에 생산되는 쌀을 일본으로 마구잡이로 가져가는 거죠. 그게 이른바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의 시작입니다. 산미증식계획이란 산미, 쌀을 생산하는 것을 증식, 그 양을 늘려나가는 방식의 어떤 새로운 조선총독부의 경제정책을 말하죠. 조선으로부터 쌀을 엄청나게 수입해가기 시작한 일본은 당시 일본 내의 식량 부족 현상을 해결해 나갈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는 심각한 식량 부족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 이후에 수많은 토지를 일본에 잃어야 했던 토지 소유권을 빼앗겼던 조선의 농민들은 일본의 소작농으로 전락함으로써 일본인 지주들에게 혹은 동양척식 주식회사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소작료를 지불하고 있었는데요. 이 엄청난 고율의 소작료 말고도 부담해야 되는 게 하나 더 생겼죠. 그것이 뭐냐면 산미증식 계획 과정에서 필요하게 된 비료를 준다든지 혹은 물을 댄다든지와 같은 쌀의 증산 비용을 조선총독부는 철저하게 조선 농민들한테 부과함으로써 농민들은 고율의 소작료뿐만 아니라 쌀에 대한 증산 비용까지 부담해야 했던 것이 1920년대 상황이었죠. 1910년대 조선의 농민들은 토지를 빼앗기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는가 하면 1920년대 산미증식 계획을 통해 가지고 땅을 빼앗겨서 억울해 죽겠는데 거기다가 엄청난 소작료를 내야 됐고 거기다가 쌀의 증산 비용까지 내야 하면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조차 나오지 않는 경제적 상태로 전락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은 엄청난 경제 호황을 누린다는 얘기를 이미 앞서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한 경제 호황은 일본 내의 산업구조상의 변화를 일으켜서 조선으로부터 많은 쌀을 수입해가게 됐죠. 산미증식 계획만입니다. 한편 일본 내의 본격적인 경제 호황은 수많은 기업들의 활동을 활성화시켰고 이렇게 덩치가 커져나갔던 일본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찾아서 진출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이에 따라서 일본 기업들이 조선에 아주 쉽게 간편하게 규제 없이 진출할 수 있도록 1910년대에 제정해 놨던 회사령을 아예 폐지시켜버립니다. 굳이 조선 총독에게 매번 허가를 받아야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기존에 있었던 회사령 자체가 일본 기업의 조선 진출에 걸림돌이 되었다고 판단했던 조선 총독부는 회사령 자체를 아예 없앰으로써 일본 기업의 본격적인 조선 진출을 도왔던 거죠. 게다가 1923년 조선과 일본 사이에 관세가 폐지됩니다. 관세와 관련해서는 일본인들이 참 큰 변덕을 보여준 적이 있었죠. 1876년 조일통상장정 당시에 관세를 폐지했던 일본이 1883년 조일통상장정 개정 때 관세를 다시 인정해 준 바 있습니다. 왜? 그들이 우리로부터 최혜국 대우를 받기 위해서. 그랬던 일본이 다시 1923년에 이르게 되면 다시 관세를 철폐합니다. 이번엔 왜일까요? 그렇죠. 회사령 폐지와 더불어서 일본 기업의 조선 진출을 아주 원활하게 하기 위한 혹은 제도적 규제를 없애기 위한 조치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렇게 일본 기업이 조선에 진출할 수 있는 각종 규제가 사라지고 본격적인 발판이 마련된 상태에서 1920년대 후반이 이르게 되면 미쓰비시, 미쓰이와 같은 일본의 독점 자본들이 본격적으로 조선에 진출함으로써 조선은 일본의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의한 시장으로 전락해버리고 이제 본격적인 일본 경제에 예속되고 본격적인 경제 수탈에 시달리게 되었던 거죠. 1930년대와 40년대에 이르러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 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 전쟁을 통해서 침략 전쟁을 점점점 확대해 나갔었죠. 이 과정에서 일본은 엄청난 군수 물자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침략 전쟁에 필요한 각종 군수 물자를 생산하기 위해 일본은 조선 전체를 병참 기지로 만드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가게 되는데요. 병참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각종 군대에서 필요한 군수 물자를 일컫는 한자어입니다. 군대에서 필요한 군수 물자가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군복, 총알, 포탄과 같은 무기들, 그리고 식량, 각종 기름과 같은 원료 등등등 제반의 전쟁에 필요한, 군대의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자들을 군수물자, 한자로 병참이라고 하는데, 1930, 40년대 이른바 병참 기지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 전체를 일본의 침략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기지로 만들어 나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1930년대 이른바 남면 북양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하는데요. 남면 북양 정책이란 한반도 남쪽에서는 주로 면, 코튼이죠. 목화를 주로 재배하고요. 한반도 북쪽에서는 양들을 키웁니다. 자, 목화와 양의 공통점이 있죠. 무엇의 원료가 될까요? 각각 목화는 면직물의 원료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양털은 모직물의 원료가 되는 것이죠. 목화와 양을 한반도에서 전면적으로 재배함으로써 당시 일본에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었던 모직물 산업 혹은 면직물 산업의 원료를 아주 헐값으로 일본에 공급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 중에 하나가 남면 북양 정책이었죠. 물론 이렇게 공급되었던 목화와 양들은 일본의 침략 전쟁의 군수물자로 사용되었던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편 1937년 중일 전쟁이 개시되죠. 침략 전쟁의 규모가 훨씬 더 확대되죠. 이 과정을 통해서 일본은 조선을 군수물자를 생산하기 위한 보다 더 강력한 기지로 만들기 위한 이른바 식민지 공업화 정책을 전개해 나가기입니다. 조선 땅에서도 단순히 원료를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조선 땅 자체에서 군수물자를 생산하기 위한 각종 공장 설비들을 본격적으로 만들어 나갔던 거죠. 그런데 각종 군수물자를 직접 생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 공업 원료가 필요할 것이고 공업 생산시설이 필요하겠죠. 이때 우리 한국지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어떤 공업의 입지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그 원료를 공급하기 위한 원료 공급의 용이성이 필요하죠. 한반도에서 공업 원료를 공급하기 위한 용이성이 있는 지역이 어딜까요? 주로 광산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때 1937년 이후에 식민지 공업화 정책은 북부지방의 광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중화학공업이 동반되어서 발달한 형태로 본격적으로 육성되기 시작합니다. 이로부터 한반도 내에서는 그야말로 공업시설들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고 이런 생산시설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이른바 근대적 자본주의의 어떤 생산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갖춰져 나가기도 하는데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반도 남쪽에는 공업시설을 거의 갖춰놓지 않습니다. 전체 한반도 조선 땅 전체에 걸쳐가지고 주로 북부지방에만 광산업과 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 인해가지고 한반도 남쪽에서는 주로 농업을, 북쪽에서는 광산업과 중화공업이라고 하는 산업상의 심각한 불균형과 편중 현상이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거죠. 한편 조선 땅 전체에 있었던 수많은 자원들을 일본의 침략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 공포됩니다. 그게 1938년 국가총동원법이죠. 일본에서 먼저 제정되었고 곧바로 식민지였던 조선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었던 국가총동원법은 조선 땅 전체에 존재하는 수많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침략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었었는데, 먼저 인적 자원을 동원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서는 지원병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이제 조선과 일본은 남이 아닙니다. 내선일체, 일선동주의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서 조선의 젊은이들도 일본 군대에 지원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게 지원병제. 학도 지원병제. 이것은 일반 지원병 중에서도 미성년에 해당되는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병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 학도 지원병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 것이 1941년 태평양 전쟁을 전후로 해서는 징병제가 시행됩니다. 조선의 젊은이들도 강제적으로 일본의 침략 전쟁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일본 전쟁터로 끌려가야 하는 거죠. 일본 전쟁에 엄한 우리의 조선 젊은이들이 목숨을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죠. 한편 단순히 전쟁에 군인으로서만 동원할 뿐만 아니라 징용, 조선인들의 젊은 노동력들을 일본의 군수물자 생산 시설에 투입하기 위한 징용제도도 시행됩니다. 징용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조선 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군수물자 생산시설, 광산 등지에 조선인들이 투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광산, 군수물자 생산시설, 더 나아가서는 저 남양군도 사이판과 괌과 같은 저 남태평양 한가운데, 심지어 인도차이나 인도네시아의 주요 지역마다 조선인들이 끌려가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른바 일제에 의한 강제 동원이 본격화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것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940년대 여성 근로 정신대령을 통해 가지고 일본은 우리 조선의 여성들의 노동력을 정신, 몸을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노동력을 바쳐라 라고 하는 명분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군수물적 공장에 여성들마저도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근로정신대에 참여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꼬임에 빠져 근로정신대에 지원을 하였으나 막상 해외에 현지에 도착해오면 일본군 위안소인 경우도 적지 않았죠. 그렇죠. 군대 위안부. 일본군의 성노예로 전락했던 수많은 군대 위안부 문제는 여성 근로정신대 제도가 시행되면서 더더욱 큰 문제로 확대되어 나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일본군 성노예의 강제 동원의 문제는 단순히 여자 정신 근로령이 시행되면서부터의 문제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931년 만주사변과 1932년에 상하이 사변을 일으킨 이래 일본은 줄기차게 일본군이 주둔하는 곳에 일본군 위안소를 설치 운영해 왔고요. 이 과정에서 조선인 여성들을 일본군 성노예로 동원하는 일들은 그때부터 꾸준히 존재해왔던 것이죠. 이것이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되면서 더더욱 확대되었고 여자 정신 근로령이 시행되면서부터는 훨씬 더 확대되었던 거죠. 강제동원에 의한 그 끔찍했던 기억을 아직도 지우지 못하고 그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가해자로부터 그 어떤 사과도 혹은 배상도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소리와 혹은 그 현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38년 국가총동원법의 시행은 이 땅 조선에 있었던 모든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일본의 침략 전쟁에 동원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징병으로 끌려갔고 징용으로 끌려가는가 하면 수많은 여성들은 일본군의 성노예로 전락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던 것이 1938년 국가총동원법의 시행이었죠. 그리고 먼저 이 문제와 관련된 용어부터 몇 가지 정리를 해보고 시작을 할 텐데요. 되게 다양한 용어들이 지금까지 난무해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정신대, 그리고 위안부, 그리고 일본군 성노예 등의 다양한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먼저 정신대라고 하는 표현은 되게 일제강점기 1938년 국가총동원법 이후에 조선의 여성들을 일본의 군수물자 생산 공장에 동원하였던 근로정신대를 비롯하여 일본에 의해서 인적, 물적 수탈이 되었던 여성들을 통칭해서 보통 정신대, 대개 1990년대 일본 대사관 앞에서 본격적인 수요 집회를 통하여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노력을 하기 전까지 이 땅 대한민국에서 이 문제를 부르는 용어는 적어도 정신대였습니다. 이 정신대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된 데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의 배경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본군들에 의해서 성적 유린을 당하였던 여성들에 대해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다 드러내지 못하거나 혹은 안 하려고 했던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성적 피해 자체를 그거를 공식화시키기 어려웠던 당시 사회적 분위기라고 하는 측면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당시 가부장적 분위기에 의해 가지고 성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에 귀향한 그녀들이 자신들이 일본군으로부터 어떠한 성적인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그것이 이 땅 대한민국이 그들을 끌어안아주고 보듬어 안아줄 수 없었던 한계를 정신대라고 하는 용어가 표현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위안부라고 하는 용어가 있죠. 위안부는 말 그대로 위안을 주는 여성이라는 뜻입니다. 위안은 군인들의 성적 위안을 제공해준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위안부는 대개 전쟁 중에 군인들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전투지 부근에 파견되고 배치되어 있는 여성들을 통칭해서 말하는데요. 이때 위안부도 여러 가지 용어들로 사용됩니다. 이를테면 종군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종군 위안부라고 하는 것의 종자는 쫓아간다는 의미죠. 종군. 군인들을 쫓아다니면서 성적 위안을 제공하는 위안부 의미가 될 거고요. 일본군 위안부라고 하는 용어는 적어도 일본 그리고 일본군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동원된 사실을 강조하는 용어로서 사용되는 거죠. 한편 마지막으로 일본군 성노예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는 일본군 위안부라고 하는 표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위안부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당시 조선의 여성들이 일본군에 의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동원되고 일본군에게 성적 놀이개로 전락하면서 노예처럼 부림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용어라는 측면에서 최근에 많이 부각되고 있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어떤 용어들이 주로 사용되었느냐라고 하는 것들도 보면 이 땅 대한민국이 1945년 해방을 맞이한 이후 위안부로 끌려가서 성적 노예 생활을 했던 수많은 여성들에 대한 이 대한민국 사회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 오고 있는지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총리 사이에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그해 겨울 양측의 외무부 장관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2015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이 합의에 따르자면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군이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일본의 책임을 통감하고 위안부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이 책임에 대해서 통감하고 사과를 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당시 일본군 성노예 도원이 일본의 국가 권력 차원에서 일본 군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직적인 전쟁 범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전제로 한 법률적 책임, 법률적 사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적 책임, 도의적 사과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의견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세 가지를 담아내느라고 엄청나게 그 노력이 있었습니다. 말도 못하는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 이 사과도 받고 마음의 한을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시켜야 드려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그 절박한 그런 다급하고 절박한 그런 심정으로 보상은 너가 돈 벌러 갔으니까 불쌍하니까 조금 주는 게 그게 보상이고 죄에 대하는 거를 주는 게 배상입니다. 배상입니다. 엄연한 공식적인 사죄하고 배상을 해야 됩니다. 외교부에서 할머니들을 찾아뵙고 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미리 상의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지만 할머니들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습니다. 피해자는 우리인데 정부가 어떻게 함부로 합의를 합니까? 우리는 그거 인정 못해요. 피해자는 우리인데 왜 정부가 합의합니까? 이렇게 울분을 토했던 김군자 할머니께서는 안타깝게도 지난 여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위안부 문제를 알리셨던 분입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이제 32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통해서 당시 일본은 우리 측에게 이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확정짓고자 합니다. 당시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군의 제대로 된 법률적이고 최종적인 사과도 없는 상태에서 불가역적이며 최종적인 합의가 도대체 가당키냐 하냐라고 하는 국내 여론이 들끓기도 했는데요.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 역시 이 문제가 향후에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으로 해결되기를 대단히 강력하게 원합니다. 단 그렇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겠죠. 그것은 일본군에 의한 일본 정부에 의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전쟁 범죄 사실에 대해서 오늘날 일본 정부가 제대로 사과하고 적절하게 법률적으로 책임을 지고 법률적으로 배상하며 법률적으로 사과하는 진짜 그야말로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사과와 배상의 문제를 처리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당시 합의에서 일본 정부는 이곳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의 철거를 강력하게 원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 측에게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오늘날까지 경주해오고 있죠. 향후에 한일 간의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인 합의와 해결이 이루어진다면 평화의 소녀상은 더 이상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필요가 없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영원히 국가 권력에 의한 조직적인 전쟁 범죄가 다시 한번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게 한국이든 일본이든 이 땅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평화의 소녀상은 국가 권력에 의한 전쟁 범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려주는 대단히 중요한 장치로서 이 땅에 자리매김하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日本がものづくり大国となる基礎を作った歴史を物語るものであり、뭐 수용소도 이만저만한 수용소가 아니고 인간의 지옥 자리가 여기구나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니 그냥 고신돼버리죠. 그냥 송장비다시피 말이야.侵略という定義については、これは学会的にもですね、国際的にもこれ定まっていないと言ってもいいんだろうと。軍艦島で何が行われたかということをやはりはっきりしなくちゃいけないし、でそこで中国人、朝鮮人というそういう強制連行されてきた人たちがどのような労働をさせられたか、どういうような生活をしたか、そういう歴史を残していかなくちゃいけないのに、観光とは何事かと僕は思うわけですね。世界遺産じゃないですよ。 1938년 국가총동원법의 시행으로 식민지 민중이었던 조선인들 수백만 명은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노역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중에 최소 10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국내, 국외의 탄광, 철도건설장, 교량건설, 군수물자 생산시설 등에 동원돼가지고 강제 노역을 당했는데요. 이들 대부분은 일제로부터 해방되었던 1945년 이후 단 한 푼의 보상도, 일본 정부로부터 단 한 번의 사과도 받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5년 당시 전범기업이었던 미쓰비시는 미국과 중국인 강제징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배상과 그리고 사과를 약속했는데, 이때 이 과정에서 오로지 당시 강제징용되었던 조선인들에 대한 배상과 사과만을 제외함으로써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개봉되었던 군함도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군함도, 일본어로는 하시마라고 합니다. 당시 일본은 이것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근대 산업시설로 신청했고, 유네스코는 이것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 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본의 근대적인 산업시설임과 동시에 우리 조선인들의 피눈물 나는 강제징용의 현장이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 한국을 비롯한 중국 등의 전쟁 피해자 국가들이 군함도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강력한 의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의 로비와 유네스코 문화유산위원회의 승인에 따라서 결국은 문화유산 등재에 이르게 됐죠. 물론 조건은 있었습니다. 하시마에 강제징용에 대한 관련된 자료라든지 혹은 교육 시설물들을 충분히 갖추고 진행했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시마가 교육 내용들과 그다음에 전시 시설물 내용들을 제대로 홍보하고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현재 일본에 의한 강제징용의 사례들은 국내외 여기저기 많이 남아있을 텐데요. 그 가슴 아픈 현장을 가까이 가서 볼 수 있습니다. 1910년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인들은 이 땅 한반도에 상당히 많은 그들의 흔적들을 남겨오게 됩니다. 하지만 1960년대, 70년대 이후에 고도 성장을 이루면서 우리는 과거 일본인이 남겼던 여러 흔적들을 하나하나 지워나갔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발전과 성장의 과정이었고, 잊고 싶은 과거를 지워나가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이르러서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어떻게 우리의 인권을 유린했고 어떻게 우리를 수탈하고 약탈했는지에 대한 흔적을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당시 일본인들의 만행과 군사적인 침탈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알뜨르 비행장인데요. 알뜨르 비행장이란 제주어로 아래쪽이란 뜻이죠. 뜨르는 들판이란 뜻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들판. 뒤로 보이고 있는 곳은 일본군 전투기였던 제로센의 경납고 흔적입니다. 당시 약 20여 기 정도가 건설되었고 1기 정도만 파괴되었고 나머지 대부분의 경납고가 원형을 유지한 채 이 자리에 남아있는데요. 1931년 일제가 만주를 침략했던 만주사변 이후 본격적으로 건설되었던 이 비행장은 처음에는 약 18만 평 정도로 조성되었던 것이 1937년 중일전쟁을 거치면서부터는 당시 일본 내 주요 공군 부대가 핵심이 이곳으로 이전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알뜨르 비행장은 약 40만 평 규모로 그 규모를 키워나가게 되죠. 1941년 태평양 전쟁이 일게 되자 태평양 방면의 공습작전 확대를 위해 가지고 이 알뜨르 비행장은 66만 평 규모로 점점 확대해 나가는데, 이때 이러한 비행장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수많은 노동력들을 동원하는 것을 근거로 해야만 가능한 것이었죠. 어떤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넓은 비행장을 만들었을까요? 조선인들이었겠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육지부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까지 매일 4,500명에 달하는 엄청난 인원이 이곳 알뜨르 비행장 건설에 투입됐다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여러 일제강점기 유적들 가운데 당시 일본에 의한 강제징용과 노동력 착취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온전히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 알뜨르 비행장이라고 하겠죠. 괌과 사이판 그리고 유황도 등을 점령당했던 일본은 이제 오키나와 일본 본토로 상륙해오고 있는 미군의 공격에 여지없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회색이 매우 짙어지고 있었던 일본은 당시 미군의 일본 본토 상륙을 막기 위해 결 1호부터 결 7호까지 미군의 상륙에 대비한 군사작전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이때 결 1호부터 결 6호까지는 도쿄, 오사카, 홋카이도 등의 일본 본토에 상륙하는 미군을 막아내기 위한 군사작전이었다면 결 7호는 유일하게 한반도를 통해서 미군이 상륙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이때 결 7호 작전은 바로 이곳 제주도를 미군의 상륙 거점이라고 예상하고 대대적인 방어 진지들을 구축하고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었었는데요. 결 7호 작전에 의하여 이곳 제주도 전역은 군사 기지로 요새화됩니다. 저 뒤로 보이는 송악산 해안가 아래쪽에 있는 진지동굴은 바다를 통해 상륙해오고 있었던 미군 함정을 향해 이곳 송악산의 진지동굴에 출발한 잠수정을 폭탄을 가득 싣고 자살 공격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군사시설이었죠. 이곳을 만들기 위해서 피땀 흘렸던 수많은 조선인들의 강제 노역의 상황도 참 끔찍한 일이었긴 하겠습니다만, 혹시라도 미군의 일본 본토의 공격 과정에서 이곳 제주도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주도는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난 4월에 부산 지역에 있었던 시민사회단체가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설치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자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공문을 보냅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노동자상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다른 부지에 가서 노동자상을 설치해달라는 것이었죠. 그 근거로 첫 번째, 국제적인 관행에, 두 번째, 외교 공간의 보호, 세 번째, 일본과의 불필요한 외교 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런 세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부산에 있는 총영사관 앞에 노동자상이 수립되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반대 의견을 피력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가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시민사회단체는 일본 부산 총영사관 앞에 이 노동자상의 건립을 강행하려고 하는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외교부는 친일파 외교부에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정부기관으로서 외교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 근거로서 들었던 진짜 일본과의 불필요한 외교적인 마찰을 방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일까요? 외교부는 어떤 선택, 어떤 권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부산 일본 영사관 근처 인도에 설치된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 철거됐습니다. 시민단체는 정부가 일본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 일본 영사관 근처에 모인 시민단체 회원들. 맞은편에선 인도 복판에 세워진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경찰이 둘러싸고 시민들의 접근을 막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부산 동구청 공무원들은 예고한 대로 노동자상 철거에 나섰습니다. 지금부터 노동자상에 대한 생활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민단체 회원들이 동상에 매달려 막아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부산 동구청이 강제징용 노동자상에 대한 행정 대집행에 들어가자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저희들은 초질관하게 손사장 옆에 세우고자 하는 저희들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할 생각입니다. 정부와 부산 동구청은 노동자상의 건립 취지는 이해하지만 외교 공간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통행 불편이 있는 만큼 다른 장소로 옮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소한의 외교 공간에 대한 국제 예양과 국내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제3의 장소에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성금 1억 원으로 제작된 강제징용 노동자상은 일본의 전쟁범죄 사죄를 촉구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전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한 달 전인 지난 노동절에 설치했습니다. 애초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 옆에 세울 계획이었지만 경찰에 막혀 근처 인도에 세워졌습니다. 노동자상이 시민단체와 협의 없이 강제로 다른 장소로 옮겨지자 시민단체는 정부와 부산 동구청이 일본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영사관 앞에 노동자상이 설치되지 않도록 주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일제는 식민 통치 초기였던 1910년대 무단 통치를 감행하면서 경제적으로는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토지를 약탈해갔죠. 한편 1920년대 일제는 소위 문화 통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런 통치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산미증식계획, 우리의 수많은 식량을 일본으로 약탈해간 바 있습니다. 그리고 1931년 만주사변과 37년 중일전쟁, 41년 태평양전쟁의 침략전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는 조선 땅 전체를 일본의 군수물자 생산기지로 삼으려고 하는, 그리고 이 땅에 식민지 공업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치는가 하면 1938년 이후가 되면 조선의 모든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싸그리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국가 총동원법을 강행하기도 하죠. 이렇듯 일본은 각 시기별로 통치 방식을 달리하였으며 그 전쟁이 확대돼 나가는 과정에서 식민지 조선에 대한 정제 수탈 방식도 매번
달리하는 거죠. 이에 따라서 일제의 식민 통치와 경제 수탈에 따른 우리의 민족 독립운동은 몇 시기마다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민중들은 어떠한 피해를 각 시기마다 받아야만 했는지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국이 아니라 체험을 줘도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